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와 IPO 규제 영역의 발표를 맡게 된 로아 인텔리전스의 최연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선정한 업체들은 이 업체가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의미에서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올해 글로벌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들으시면서도 이 업체들을 통해서 올해 이 트렌드가 큰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모니터링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영역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미디어 관련해서는 동영상 스트리밍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동영상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한때 성장률이 정체된 게 아닌가 했던 넷플릭스까지도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신규 유치하면서 최근 실적 발표에서 누적 가입자 수 2억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었던 수익성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현금 흐름 흑자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당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스트리밍 붐이 사실 넷플릭스한테 좋기만 한 건 아닌 게, 넷플릭스 못지않게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들도 굉장히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말에 출시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열렸던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입자 8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 부분을 의식을 해서 실적 발표 당시에 디즈니가 굉장한 첫 해를 보냈다면서 이런 디즈니의 성장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런 디즈니의 성공은 넷플릭스식 스트리밍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강자의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넷플릭스의 자신감이 작년에 디즈니뿐만 아니라 메이저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전부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스트리밍이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MPAA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회원수가 딱 6개밖에 없고 가입한 회원들이 다 뭐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이렇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헐리우드 큰손들이에요. 근데 이 MPAA에 넷플릭스가 2019년에 가입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MPAA에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업체들이 모두 작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를 했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가 단순히 그냥 뭐 기존에 하던 거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번 출시를 해본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사 차원에서, 장기 전략 차원에서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출시가 됐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같은 경우, 그리고 AT&T, 컴캐스트, 이 3개 업체들이 전부 작년에 스트리밍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중심의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콘텐츠 오퍼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연 2회에 지급하던 주주 배당금을 일시 중단하고 그 금액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입을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스튜디오들이 콘텐츠를 배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런 스튜디오들은 소위 창구 효과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급 통로 간에 시차를 두고 가장 최우선 순위 배급 통로인 극장 개봉에 가장 크게 힘을 주는 게 전통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올해에는 이들 스튜디오들이 전부 극장 개봉작을 바로 스트리밍에 동시 공개해버리거나 이 스트리밍 공개까지의 시차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식의 D2C 배급 전략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컴캐스트 산하의 유니버설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AMC, 시네마크 같은 대형 극장 체인들이랑 극장 단독 상영 기간을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90일에서 17일로 아주 크게 단축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게, 원래 유니버설이 D2C 배급을 하기 위해서 독점 상영 기간을 축소하고자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AMC 같은 체인들이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보이콧을 해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매번 그런 시도들이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극장 개봉의 한계에 굉장히 크게 제한이 걸리면서 이 AMC 같은 체인들의 협상력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유니버설이 오래전부터 이제 목표했던 바를 드디어 달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니버설 외에도 뭐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즈니는 자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신작인 뮬란을 바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극장 개봉 없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고, 이런 프리미어 액세스 모델을 앞으로 다른 작품에도 확대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해 개봉하게 될 모든 극장 신작, 그러니까 그 극장 신작 전편을 극장 개봉과 동시에 HBO Max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극장 개봉작을 스트리밍 콘텐츠화 하면서 넷플릭스도 이거를 굉장히 의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연초에 2021년 공개 예정 작품 목록 70개를 한 번에 공개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올해 이렇게 콘텐츠 공개할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제목을 목록 형태로 한 번에 공개하는 건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까불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이저 스튜디오들이랑 원래 기존 강자인 넷플릭스 간에 스트리밍 콘텐츠 경쟁이 불이 붙으면서 이런 콘텐츠 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이미 넷플릭스가 이런 콘텐츠 라이브러리 측면에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아무리 원래 미디어 에셋이 굉장히 강하다지만 과연 넷플릭스와 콘텐츠의 퀀티티, 그러니까 양의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T&T를 올해 주목해야 될 사업자로 꼽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인데요. 이제 AT&T가 출시한 HBO Max를 보면 사실 이렇게 넷플릭스랑 대등하게 경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HBO Max 같은 경우에는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에셋, 그러니까 워너브러더스, 뭐 HBO, CNN, DC 코믹스 이런 에셋들을 다 결합을 시켜서 출시한 서비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는 굉장히 시원치 않아요. 보시면 이제 모기업이 통신사이다 보니까 번들 오퍼링이 워낙 많아서 얘네들은 가입자 수 대신 액티베이션, 활성화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집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액티베이션 수가 1270만 명이에요. 이거 숫자 자체는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번들 오퍼를 통해서 무료로 HBO Max 액티베이션이 가능한 고객의 수가 2570만 명. 그러니까 실제 액티베이션 수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HBO Max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 중 절반 이상이 HBO Max를 계정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줘도 안 본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사실 이게 HBO라는 굉장히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을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밖에 내지 못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이제 통신사 특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퍼링이 워낙 복잡해서 뭐 HBO Max 외에도 HBO Now나 HBO Go, 그다음에 일반 HBO 채널, 그다음에 뭐 HBO의 케이블 오퍼링,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퍼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중에 뭘 가입해야 될지 몰라서 HBO Max를 가입을 못했거나, 그리고 자기가 번들 오퍼링으로 HBO Max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번들의 조건, 내가 가입한 요금제가 얼마짜리고 어느 통로로 가입했고 이거에 따라서 뭐 HBO Max를 이용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가 너무 복잡해서 굳이 뭐 시청자 입장에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통신사 특유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처럼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보기보다는 TV로 이제 전송을 해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경우에 TV에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스트리밍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 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데, AT&T가 이 주요 플랫폼들, 그러니까 로쿠나
아마존 파이어 TV 같은 플랫폼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자세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출시 후 반년 동안 이 두 디바이스 모두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 두 개 디바이스가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다 보니까 사실은 HBO Max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HBO Max의 가입자 수가 저조한 이유로 이 두 가지를 많이 꼽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세 번째예요. 바로 이 후발주자로서 전략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요 스튜디오들이 다 스트리밍 오퍼링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전부 전사 차원에서 스트리밍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규모가 크다고 해도 상대방도 사실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경쟁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인들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서비스가 새로 나오긴 나왔지만 어쨌거나 본인은 이미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새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도 이 서비스가 넷플릭스랑 그냥 비슷하다,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보다 뭐 비슷한데 약간 떨어진다, 이 수준인 경우에는 굳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고 이 서비스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후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본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궁리를 해야 되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게 그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HBO Max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1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비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BO의 오퍼링이 워낙 다양해서 여기에 있는 콘텐츠가 딱히 독점적이지도 않고, 이게 출시와 동시에 팬데믹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리지널 오퍼링도 사실 굉장히 빈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HBO Max의 워너브라더스의 극장 신작을 모두 개봉한다고 했지만, 사실 워너브라더스가 박스오피스에서 가지는 파워 자체가 디즈니에는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HBO Max를 굳이 프리미엄 SVOD 오퍼링으로서 봐야 하는 이유가 사실 고객에게는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해답으로 저가 광고 기반 오퍼링을 이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콤캐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비교적 이제 성공을 한 편인데요. 콤캐스트는 아예 이제 출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클래식 명작들을 굉장히 저렴한 또는 무료의 오퍼링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래서 HBO Max보다 더 늦게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성과는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HBO Max도 사실 이런 광고 기반 저가 오퍼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대응이 굉장히 늦었어요. 처음에 프리미엄 오퍼링으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광고 기반 오퍼링은 이제 먼저 프리미엄 오퍼링을 출시를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콤캐스트에 비해서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출시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제작 이슈도 있고 이래서 언제 나올지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프리미엄 콘텐츠 오퍼링이라고 하기에는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광고 기반 저가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에는 대응이 늦은, 이렇게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을 그냥 아예 허비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HBO Max가 전 중요하다고 본 이유는 이 사례가 넷플릭스랑 정면 경쟁은 이제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중요하다고 봤는데,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타겟 고객이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유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건데, 만약에 넷플릭스의 기존 고객을 공략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 넷플릭스의 공백이 무엇인가? 넷플릭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니즈가 무엇이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또 추가로 이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HBO Max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HBO Max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잖아요.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은데 이제 HBO Max가 올해 이런 예각적인 전략을 찾아낸다면 그 전략이 뭐냐 이런 부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소위 토종 OTT 뭐 한국판 넷플릭스 이런 거를 표방하는 업체들도 이런 전략을 잘 참고해서 좀 전략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HBO Max를 주목해볼 만한 업체로 꼽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숏폼 동영상도 지난해를 뒤흔들었던 메가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영역에서는 틱톡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인기가 급상승을 하면서 10대들의 니치 시장이라고 여겨졌던 숏폼 동영상을 메인스트리머화한 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었죠. 여기서 숏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때 스낵 콘텐츠라고 불렀던 그런 유튜브 비디오보다 더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보통 15초에서 60초 정도 길이고 저희가 기존의 숏폼이라고 여겨졌던 뭐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는 이런 맥락에서는 롱폼 비디오라고 분류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숏폼, 이제 메가 숏폼, 아주 짧은 길이의 숏폼 동영상을 유행시킨 틱톡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 버전인 도우인과 글로벌 버전인 틱톡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틱톡이 특히 북미 시장에서 작년에 MAU 1억 명 이상을 달성하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제 숏폼이 본격적으로 트렌드로 이제 부상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틱톡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 시점이 사실 미국과 중국 정부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틱톡이 미국 정부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규제의 직격탄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연초부터 이제 틱톡이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견제 움직임이 있다가 8월에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 만약 미국 사업부를 90일 내로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국에서 아예 사용 금지시켜버리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틱톡이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틱톡의 글로벌 사업부를 스핀오프해서 그거의 소수 지분을 오라클과 월마트 컨소시엄에 양도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틱톡은 미국 정부에 의해 사용이 금지될 수 있는 위기를 안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틈타서 이제 틱톡이 만약 사용 금지가 되면 시장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공백을 노리고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스냅챗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들이 작년에 연이어서 틱톡의 카피캣 서비스들을 내놨는데요. 보시면 페이스북이 릴즈를 출시를 했고 유튜브가 쇼츠, 그 다음에 스냅챗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틱톡이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출시를 해서 이제 틱톡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데려오고자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모네타이제이션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틱톡의 유저층을 유치해 오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게 페이스북의 릴즈예요. 릴즈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메인 앱 내에 있는 이제 기능의 형태로 출시가 됐는데 릴즈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이유 자체가 페이스북이 원래부터 이제 경쟁 오퍼링을 인수를 통해서 흡수를 하거나 카피캣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소셜미디어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사업자로 굉장히 악명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릴즈 출시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이 그런 방식으로 성공시켰던 대표적인 서비스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을 이제 올리면 24시간 안에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형태의 서비스고 원래는 스냅챗의 대표 기능이었는데 스냅챗 인수에 실패한 이제 페이스북이
그 똑같은 기능을 인스타그램 내 기능으로 출시를 하면서 단숨에 스냅챗 DAU를 능가하고 이제 이게 굉장히 인스타그램 내 대표 기능으로 자리 잡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즈를 출시할 당시에도 이게 스냅챗 스토리즈의 카피캣 기능이었던 인스타그램 스토리즈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런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IGTV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유튜브를 겨냥해서 기존의 인스타그램에서 업로드 가능한 것보다 더 긴 형태의 롱폼 세로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스타그램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을 시켰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메인 앱에 이제 전용 탭을 바로가기 탭을 넣어 놓으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기간 내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작년 초에 이 인스타그램 메인 화면에서 IGTV 아이콘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릴즈를 두고도 이게 인스타그램 스토리즈의 성공의 재현이냐 아니면 IGTV 실패의 반복이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주류 의견은 사실 릴즈는 IGTV의 실패에 가깝다는 의견이 사실 주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인스타그램의 총책임자가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인스타그램의 성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고, 사실 틱톡의 인기 비결이었던 어떤 필터나 특수효과 이런 크리에이티브 툴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릴즈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페이스북이 원래 이제 경쟁 서비스의 주된 오퍼링을 카피캣 형태로 모방을 해서 성공시키는 걸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업자이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경쟁자였던 스냅챗의 대표 기능 스토리즈라고 해서 24시간 안에 이제 게시물이 자동 삭제가 되는 기능인데, 이걸 똑같이 모방한 기능을 인스타그램 메인 앱에 삽입을 해서 스냅챗의 유저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기능은 인스타그램의 대표 기능으로 정착을 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릴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스타그램 스토리즈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페이스북이 이런 성공 사례만 있지는 않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 그러니까 카피캣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IGTV라고 할 수 있어요. 이 IGTV는 유튜브를 겨냥을 하고 기존 인스타그램에서 업로드 가능한 것보다 조금 더 긴 길이의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시된 롱폼 세로 동영상 서비스인데, 이거 굉장히 야심차게 출범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런칭 후 한 18개월 동안 글로벌 다운로드 수가 700만 건 정도로 굉장히 저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회수도 가보면은 퍼퓰러 섹션에 있는 영상들의 조회수도 굉장히 낮았는데, 결국 작년 1월에 메인 화면에서 IGTV 아이콘을 제거하면서 이게 사실 그다지 이제 성과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즈 쪽에 가까우냐 아니면 IGTV 쪽에 가까우냐를 두고 이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중론은 사실 IGTV 쪽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도 인스타그램의 총책임자가 이제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릴즈의 성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고, 틱톡의 인기 비결이었던 뭐 특수효과나 뭐 필터 이런 혁신적 크리에이티브 툴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뒤처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평가도 포춘지가 이런 기사를 냈는데, 릴즈 출시 이전과 이후에 인스타그램 신규 다운로드 수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릴즈가 반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릴즈를 출시함으로써 새롭게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 시장 반응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릴즈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향후 이제 숏폼 동영상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퀴비의 실패 사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퀴비는 작년에 런칭을 했던 숏폼 동영상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인데, 드림웍스 공동 창업자와 이베이 CEO 출신이 같이 설립한 회사고, 출시 전부터 이런 뭐 제니퍼 로페즈, 그다음에 뭐 리즈 웨더스푼, 이런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출연진으로 확정을 시키면서 17억 5천만 달러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받았던 업체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금을 이용해서 굉장히 헐리우드급의 제작비를 우리 숏폼 콘텐츠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 출시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를 한 상태예요. 지금 종료를 발표를 한 상태고,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평가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게, 이제 테크크런치 기사가 굉장히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제목이 퀴비는 안 좋은 의미에서 안티 틱톡 서비스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 퀴비가 숏폼 동영상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이 인기를 가능하게 한 어떤 기반 조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는 껍데기만 숏폼 동영상 서비스인 사실상의 TV 서비스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옆에 표에 제가 정리를 해봤지만, 이제 굉장히 영상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쉽고, 그 제작 툴도 제공을 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 해시태그 챌린지나 누군가의 영상에 리액션을 할 수 있는 형태인 리액트나 듀엣, 이런 포맷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이 틱톡 이 밈 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거였는데, 퀴비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기존 콘텐츠를 짧게 이제 한 5분 정도로 줄여서 제공하면 그게 숏폼 콘텐츠인가 보다, 이런 굉장히 안일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게 이제 업계의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릴즈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릴즈가 과연 숏폼이 왜 유행을 했고, 숏폼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그 젠제트들, 소위 10대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 관련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좀 무지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은 원래 이제 자기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앱이고, 틱톡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앱인데, 인스타그램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인스타그램의 하위 서비스로서 릴즈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 숏폼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숏폼 동영상 트렌드를 만들어낸 그 기반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페이스북이 어떤 전략을 내놓느냐, 그리고 그런 전략이 과연 통하느냐, 이런 게 향후 숏폼 대응을 이제 국내 사업자들도 숏폼 서비스를 런칭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